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국회의장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이변이었습니다. 명심이 곧 당심이고 당심이 곧 민심이다 라고 말했던 추미애 후보가 떨어진 겁니다.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에 최종 당선됐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참으로 많은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희 채널A가 음주 운전 논란이 일고 있는 김호중 씨가 술집에서 나와서 대리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대리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에 갔다가 또 다른 술집에 가기 위해 본인이 직접 문제의 SUV를 운전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술을 안 마셨다면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에는 왜 탔던 걸까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명심. 명심. 조선일보도 오늘 일면에 쓰고 있는데 명심. 함께 보시죠. 명심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원식 의원이 명심을 앞세운 추미애 후보를 꺾었습니다.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강성 지지자들, 소위 개딸들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은 추미애 후보가 결국 떨어진 겁니다. 똑 떨어졌습니다. 자, 과연 어떤 걸 시사할까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추미애 의장은 안 된다라는 이변 투표를 한 겁니다.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다. 다 된 밥에 코 파뜨렸다. 잘 나가다가 중립기호를 넣었다. 등등등등 무수히 많은 논란의 발언들을 했던 추미애 후보가 떨어진 이유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기각 중앙일보 일면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공의 등이 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집행정지해달라. 효력정지해달라라고 항고를 했지만 결국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정부는 1,500여 명가량의 의대 증원을 확정했습니다. 사실상 확정된 겁니다. 법원 허들까지 넘어섰습니다. 재판부는 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의대 증원에 대한 불가피성을 인정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단절. 오늘 동아일보가 8면에 쓴 기사입니다. 뭐랑 단절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북한이요. 휴전석 전역 남북 통로에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심각한 일인데요. 북한이 한 번에 수천 명을 투입해서 지뢰를 매설한 겁니다. 남북의 완전 단절에 나섰다라는 건데 6.25 때처럼 휴전석 전 지역에 걸쳐서 지뢰 매설 작업을 북한이 벌이고 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2018년, 2019년 이 지뢰 걷어내느라 남북이 다 고생했는데 이걸 다시 되돌리겠다. 북한 김정은의 심보가 복잡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는 경고. 한국일보 11면 기사입니다. 동남아 여행 겁난다. 한국인 타깃 범죄 확산. 함정 범죄 기승 부리던 필리핀. 과거 한국인들을 타깃으로 한 사건들이 재조명되면서 이 태국에서의 어떤 대마 합법화 이후의 범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를 동시에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이번에 비대위원으로 합류한
경기권에서 몇 안 되는 당선인 김용태 당선인 그리고 김병민 전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의 명대변인 출신 김유정 전 의원님 그리고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기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후보 단일화, 후보 교통정리, 명심이 민심, 민심이 당심, 뭐 순서는 어떻다 치더라도 이런 논리를 앞세웠던 추미애 후보 기세가 굉장히 무서웠는데 결국 또 떨어진 겁니다. 이거 왜 떨어졌을까? 당 내에서는요, 자초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명심에 대한 경고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잘 나가던 추미애 당선인이 막판에 왜 떨어졌을까? 이거 좀 분석해 보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미애로 합의봐 뭐 이런 유행어까지 내세웠지만 결국 탈락. 명심 독주의 제동이 걸렸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22대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그 모습 살펴보시죠. 우원식 후보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에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22대 국회 전반기를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앞에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입니다. 당선 우원식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이 바랬던 후보와 다르게 현역 의원들이 다른 후보 우원식 후보를 찍은 겁니다. 자, 미애로 합의바라는 유행어까지 강성 지지자들이 앞세웠고요. 친명 원내대표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정성호, 조정식 의원 등의 상대로 교통정리까지 나섰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결국 떨어진 겁니다. 친명 추미애 후보는 왜 떨어졌을까요? 자, 오늘 한 조간신문에서는요. 미애로 합의바가 역풍 불었다. 저것 때문에 역풍 불었다. 이런 진단도 있습니다. 역풍분 미애로 합의바. 국회의장 경선 투표 당선자 169명이 참여했고 이변으로 우원식 의원이 당선이 됐고 추미애 당선인은 탈락. 재선 이상의 당선자들의 반응. 재선 이상들이 추미애 추대론 미애로 합의바에 휩쓸리지 않고 소수투표한 것 같다. 중진 A, 경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듯한 원내대표의 행태 등에 반감이 적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우상호 의원도 저런 거에 경고했잖아요. 저걸 왜 원내대표가 나서서 교통정리하냐. 박수현 당선인도 저걸 왜 저렇게 교통정리하냐. 반감들이 있었는데 민주당 선배들이. 자, 의원 B. 너무 이재명 대표 뜻대로만 되면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다. 이재명 대표 연임, 친명 원내대표, 뭐 친명 법사위원장, 거기에 친명 국회의장까지 이거 안 된다. 이재명 뜻대로는 안 된다에 대한 제동이다. 이런 해석들, 다양한 해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돌직구쇼에서 김유정 전 의원이 그게 제 방송 생방 중에 하신 말씀인지 방송 전에 저에게만 하신 말씀인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추미애 의원 뜻대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 관계자들 중에서 거의 유일한 그런 예측을 해주셨는데 예측이 맞았는데 추미애 왜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저는 민주당의 어떤 민주성, 다양성, 역동성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스크래치 난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뭐 일정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상처를 조금 받긴 했죠. 정성호 의원이 사퇴하고 또 조정식 의원과의 뭐 단일화 이루면서 합의문까지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소위 명심파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요란했잖아요. 요란했죠. 그래서 추미애 의원의 당선을 누구도 의심치 않았었는데 어제 이제 이변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 그랬기 때문에 대표의 리더십에 조금은 상처는 났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전적으로 저는 이거는 이제 추미애 의원에게 달린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선인에게. 의원 당선인이죠. 그러니까 초선이 저희가 71명이더라고요. 22대 당선인이. 그런데 이제 이후는 다 재선 이상이잖아요. 나머지는 171명 중에. 그런데 겪어본 사람들은 추미애 전 대표에 대한 인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겪어본 사람은 안다. 예. 초선들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 윤석열과 맞서 싸우던 예. 뭐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 강하게 밀어붙일 거다라는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맞서는 모습 이런 거 보면서 아마 인상이 각인되어서 예. 표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모르는 초선은 추미애 의원을 찍을 수 있으나 재선 이상들은 겪어본 자들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예. 어떤 경험이요? 90력의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원심력의 정치인이죠. 어. 그래서 다들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시쳇말로 뒤통수의 경험 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통수의 경험이라시면 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랄지 환노위 과정 환노위에서, 저도 다 예. 지켜봤던 사람이고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드루킹 특검이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간다는 것이 과연 민주당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일례로 어떤 거냐면은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굉장히 나쁜데 50-60%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은 했습니다마는 지지율이 막 안 올라가잖아요. 예. 그 부정평가만큼 근접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당의 어떤 이런 일면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냐에 따라 나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경험 있는 재선 이상의 예. 의원들이 판단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가장 큰 상처는 추미애 22대 당선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저는 당이 그래도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당이 살아나는 모습이다. 이 추미애 후보의 탈락이 개인 추미애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당을 위해서는 잘된 일이다.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솔직한 아니, 늘 솔직했습니다. 예. 솔직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님. 예. 사실은 언론에서도 이거 그대로 이대로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까지 되겠구나라고 솔직히 전망했었어요. 왜냐하면 친명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뭐 당의 원로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미래로 합의를 봐야 한다라며 조정식, 정성호 의원을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무릎 꿇리면서까지 추미애를 띄웠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언론에서도 기사를 고쳐 쓰고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문화일보가 어제 특정신문 이름 언급해서 석간. 죄송하지만 석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도 추미애 당선으로 나갔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누구나 다 그냥 추미애 국회의장을 예상해서 그 다음의 행보, 22대 국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지를 예상했는데 네. 완전 대이변이죠. 그럼 대이변이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 있는 양식 있는 정치인들의 선택인가라고 보면 이 이면에는 해석될 여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는 정말 추미애 의장을 원했는가? 원래 애당초부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추미애 국회의장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꽤 못마땅해했다는 얘기들이 저간에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조정식 사무총장, 조정식 의원, 그리고 정성호 의원 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친명계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왜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정식, 정성호를 소위 교통 정리한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재명인의 마을 사람들에게 굴복한 것 아니냐라는 예.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왜 추미애 장관 같은 사람이 국회의장에 대해서 더 강하게 민주당을 끌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국회의장을. 이런 방식의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명심 정리를 했다고 네. 보이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마지막 순간에 우원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잖아요. 형님,
나한테 그랬다. 형님이 딱 적격이라고. 오. 생각해보면 우원식 의원도 이재명 대표와 매우 가까운 친명 중에 친명인데 예. 이러한 과정들을 쭉 지켜보게 되면서 이게 단순하게 이 민주당에 있는 양식 있는 정치인들이 새로운 선택으로 추미애 리스크를 제거한 우원식 국회의장 탄성이라기보다는 그 중간에 이재명 대표의 내심도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어허. 하는 생각이 한 가지 들고요. 그러니까 완전 강성 친명이냐 아니면 좀 강성이 아닌 그냥 친명이냐의 차원에 불과하다. 아니 추미애 예. 국회의장이 탄성되게 되면 가장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건 결국 민주당이 그 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대권 주자로서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대로 리스크로 전가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있었던 드루킹 사건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추미애 당선인이 당 대표로 있었을 때 만들어낸 사건이에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 김경수 정치인의 구속이라는. 행동이 어디로 튈지는 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요. 두 번째로 이 본인을 임명해 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야박하게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추미애 당선인의 모습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미애로 합의바로 추미애 국회의장을 만들더라도 나중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던 대로 안 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언제 나한테 또 등 돌릴지 모른다. 네, 그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예. 결과론적으로 다 엉키고 성켜서 추미애 당선인의 낙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의 이제 흥미로운 분석 전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강성 지지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망 없는 민주당 탈당하고 조국당 간다. 극단적인데요. 나는 이제 조국당 간다. 잘 있어라. 의원 나리들 우원식 안 뽑았으면 인정하셔라. 수박들 씨는 언제 마르냐. 야, 이거 아직도 수박. 의원 명단 작성해야 된다. 제명이나 말에는요. 우원식 선출은 당대표에 대한 반란이다. 소신대로 했으면 당당하게 밝혀라. 수박들이 있다 아직도. 뭐 이런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있어라. 나는 조국당 간다. 야, 이 강성 지지자들은 꽤 이 결과가 못마땅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용태 당선인님 잘 있어라. 나는 조국당 간다. 저는 이 반응이 가장 좀 충격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반응들? 조금 전에 김병민 전 최고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추미애 전 의원이나 뭐 우원식 의원이나 어디에 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드러난 사실로 봤을 때는 어쨌든 원내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심을 추미애한테 가 있는 것처럼 비춰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심에 지금 명심과 당심이 일치된 상황에서 여기 균열이 간 거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이른바 개딸 그런 강성 지지층들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더 큰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러한 사태가 좀 더 오래 갈 것 같고 이분들이 심지어 뭐 조국당 간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예. 글쎄요 뭐 또 많이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민주당의 사태가 좀 당분간 오래 가지 않을까 싶고요. 명심과 당심 사이에 균열이 생긴 거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것이 또 전당대에 분명히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다시 추대하냐 마냐 가지고 여러 언론들의 해석과 평론가분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연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이제 명심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건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국회의장 추미애 설, 대표 연임론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밝힌 셈입니다. 들어보시죠. 야당은 이재명 연임론. 이분이 그냥 쭉 갈 거다. 여기에 힘이 지금 더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런 분위기에서 괜히 했다가 또 개딸들한테 역적될까 봐 또 다들 눈치 보고 있는 거겠죠. 뭐. 자유당 때 이승만 나 이제 안 한다고 한다고 겁 없이 누가 대통령 나오겠다고 했겠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 같던데 내가 보니까 당 돌아가는 꼬라지가 지금 한 사람의 거의 황제를 모시고 있는 당 같잖아요. 이건 뭐 전부 눈치 보고 안 나오는 당이 저건 다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지 참 걱정스러워요. 당 꼬라지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유인태 사무총장이 당 꼬라지 걱정이다. 이재명 한 사람을 황제로 모시는 당 같다. 어떻게 당대표에 나오겠다는 후보조차 없냐. 눈치 보느라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쓴소리를 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국회의장 선거에 나온 이변, 일종의 이변. 그리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당꼬라지 걱정들.
이런 것들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그런 우려가 외부에서 계속 제기는 됐죠. 뭐 친명 일극 체제라는 식으로 규정이 돼서 있었는데, 근데 뭐 내면을 보면 실제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당원들의 영향력이 확실히 강화가 됐습니다. 이게 과거처럼 뭐 이 경선이나 이럴 때 당원들을 모아오면 그 모아온 당원들이 선거 때 잠깐 투표하고 뭐 이런 식의 정당 구조에서 최근에는 예.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난 뭐 이 총선의 경선 과정이 그랬죠. 그 이전부터 그랬고요. 아마 이제 그런 목소리들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의 정당 민주주의의 모습으로 자리 잡혀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민주당의 뭐 모습은 그러한 식의 어떤 새로운 정당 민주주의의 모습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유인태 사무총장님의 걱정은 뭐 이런 쓴소리는 계속 하셨었죠. 근데 생각보다 당은 선거도 이기고 잘 가고 있잖아요. 아, 선거도 이기고 잘 가고 있다. 예, 그 이전에도 네. 이제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셨는데, 그러네요. 아마 또 말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예, 애정 어린 걱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한편에 있지만 당의 중심이 당원이라 뭐 이런 새로운 정당 민주주의의 모습도 한편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정착해 갈지는 더 시간을 가지면서 평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예. 이후에 이번에 뭐 국회의장 선거 이 과정도 그렇고 향후 이제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될까 문제도 역시 이제 당원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올 텐데, 꼭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이번 국회의장 선거 결과 아니었습니까?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비판을 받고 지금 뭐 제명인의 마을도 그렇고 당원 게시판에 또 갔더니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조국당 간다는데 잘 예. 있어라, 난 조국당 간다. 그렇긴 한데 이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처럼 당의 어떤 내부 분열로 계속 예.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원식 의장을 믿고 기다려보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렇군요.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 당장은 예상치 못했던 어떤 결과에 충격을 받은 당원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원식 대표와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관계를 고려하면 또 뭐 친밀한 관계니까. 예, 예. 믿고 갈 수 있다라는 기대의 반응들도 나오기 때문에 뭐 이후의 상황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충격적인 추미애 후보의 탈락. 오늘 조간신문도 이런 사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설 골라봤는데 함께 보시죠. 자, 동아일보 사설. 국회의장의 우원식, 야당 의원들도 거부하는 추미애. 그렇군요. 추에 대한 거부감 속 친명계에 대한 견제이자 반기다. 동아일보 사설에 이렇게 해석했고요. 조선일보 사설. 추미애 낙선, 이재명 1인당의 이변이 남긴 것. 한 사람을 황제로 모시는 1인당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된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한국일보. 어이추 아닌 우원식 국회의장. 명심에 대한 경고다. 명심 견제하고 거부하자는 경고다. 추에 대한 당내 거부감이 확인됐다. 이 세 사설 모두 다 추미애 후보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 거부감이 확인됐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나친 1인 체제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지나친 강성 일반도가 이제는 좀 거부감이 든다라는 해석들. 비단 민주당 내 의원들의 선택뿐만은 아니었던 걸까요? 지난 선거에서 돌풍을 불었던 조국혁신당.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냈는데 한 달 만에 이 돌풍이 꺼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보도인데 한 달 만에 꺼진 돌풍, 광주 지역에서 정당 지지율을 보면 조국혁신당이 47.4였는데 지금 뭐 한 달여 만에 조국혁신당이 20.7%로 반토막 훅 꺼졌습니다. 전체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볼까요? 전체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네. 추미애 이게 굉장히 강경한 추미애 후보가 떨어진 것, 또 일종의 어떤 견제 심리, 그리고 너무 강하게 이렇게 강성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거부감 등이 있었다라는 게 김주영 의원님과 또 조간신문들 전문가들의 해석인데, 조국 혁신당의 주 지지층이 지지를 한 절반 정도 철회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일까요? 저는 그때도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얘기를 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호남의 선택에 늘 주목하게 되는데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그런데 광주의 투표율이 가장 낮았거든요. 그때 설명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뭔가 못마땅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하는 방법으로 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했었어요. 그게 2022년에 광주 최저 투표율로 나타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3월 달이 민주당의 고비였지 않습니까? 친명행제, 비명행사라는 그 공천 논란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그때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호남 유권자들이.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짠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지민 비존이 이런 뭐 사자성어 아닌 사자성어가 나오면서 투표율이 확 올라가고, 또 대안으로서의 조국 혁신당에 이제 비례 투표를 하는 그런 선택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진 거죠.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고, 지금 이제 아예 결과가 나온 총선 이후에 이 정치권에 이제 흘러가는 모습이나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이 좀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천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조금 잡음이랄지 거기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일단 마음을 좀 접어둔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좀 잘해라라는 지지를 다시 한번 보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례의원 12명인데 사실 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대표의 운명도 그렇고, 대표의 운명.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운명 같은 것도 조금 불안불안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뭐 지역구원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뭐 교섭단체 구성도 요원한 문제처럼 돼버렸고, 그래서 당초에 비판하는 마음, 또 욱하는 마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으로 비례당을 찍었지만, 조국혁신당을 찍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민주당에 대한 회초리는 그 정도 된 것 같고, 향후에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좀 잘해봐라라는 지지율이 회복세로 돌아서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강성 후보인 추미애 당선인도 국회의장 선거에서 탈락했고,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세웠던 조국혁신당의 지지율도 광주에서조차 반토막이 났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앞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당 걱정, 이 걱정과 일맥상통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채널A의 단독 보도 앞세워서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관심으로 비화됐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의혹 논란. 그런데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를 했는데요. 김호중 씨가 문제의 그 술집 앞에서 술은 마시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보시면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서 집에 귀가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김호중 씨가 본인의 SUV 차량을 직접 몰고 나오면서 사고를 낸 겁니다. 김호중 씨가 운전하던 곳은 어디였을까? 또 다른 술집이었다라는 것이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CCTV 화면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강남의 술집 유흥주점 앞에 CCTV 화면입니다. 보시면 밝은색 머리 염색한 저 사람이 김호중 씨입니다. 걸어가죠. 김호중 씨의 모습입니다. 술집에서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 김호중 씨. 자, 일행들이 배웅하고 있고, 이렇게 주점 관계자들이 에스코트를 해서 조수석에 탑승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저 차는 사고 난 차가 아니에요. 김호중 씨의 일행들도 이렇게 마중 나와 있고, 유흥주점 관계자가 문까지 열어줍니다. 대리기사가 운전석에 타 있고
김호중 씨는 조수석에 탑승을 합니다. 이건 세단이에요. 세단 차를 타고 김호중 씨가 귀가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김호중 씨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죠. 무언가 일행들과 얘기를 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자, 공황 증상이 있었다. 충돌 이후에 공황 증상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 채널A가 잠시 후에 충돌 이후 CCTV 장면도 저희가 입수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코트를 받고 멀쩡히 귀가하는 듯한 김호중 씨. 생각해보면 김호중 씨 측의 해명이 점점점 뭔가 바뀌는 듯한 인상도 줍니다. 처음에는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 그랬다가 운전자 바꿔치기 한 정황이 들통났고, 내가 지시한 건 아니었고 매니저가 알아서 자처한 거다라고 했지만, 통화 내역을 통해서 김호중 씨가 직접 지시하는 게 드러나자 소속사 대표가 내가 다 지시한 일이다라고 뭔가 입장을 바꾸는 듯한,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술집에 간 것이 드러났고, 술집엔 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술잔을 입에 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았다면서 대리기사를 불러서 차량에 탑승한 모습까지 지금은 드러난 상황입니다.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탔다. 무언가 해명이 앞뒤가 안 맞고 자꾸 바뀌는 듯한 느낌.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겁니다. 김명민 씨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한 상황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사건을 끌고 가지? 네네. 라고 하는 의혹과 의구심이 점점 짙어지게 되죠. 이제 결국 수사를 통해 진실이 만약 밝혀지게 된다면 그동안 쌓아왔던 이 대중 연예인으로서의 많은 부분들이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으로 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유흥주점에 갔던 게 드러났고, 여기에 나와서 조금 전에 봤던 영상처럼 대리 기사분을 불러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도 이제 저녁에 술을 먹지 않았는데 대리 기사를 불러서 들어갔던 적이 있는가라고 일반 분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의탁해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뭐 피곤하면 네. 대리기사를 불러서 귀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그 직후에 본인이 운전해서 SUV를 타고 또 바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 어느 정도 방송을 통해서 얼굴이 좀 알려지다 보니까 그 대리기사분이 오셔갖고선 차를 타고 또 같이 가는 과정도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아보는 연예인이잖아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가. 그래서 본인이 술을 먹지 않았는데 굳이 저렇게 사람들이 와서 에스코트 해주고 대리기사를 불러서 태워서 가겠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예. 저 장면 하나만 놓고도 이상한데 그 이후에 나타났던 모든 일들이 다 켜켜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 때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 아주 정말 제대로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 책임을 다하면 될 일인데, 이거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지 정말 그 다음 후과가 꽤 두려울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술잔을 입에 댔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게 김호중 씨 측의 해명입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A가 이 CCTV를 입수했고 대리기사를 불러서 귀가한 장면이 공개되자 김호중 씨 측에서는 그건 피곤해서 대리기사를 불렀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집에 갔다가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다시 차를 타고 나온 것, 그렇다면 그때는 안 피곤했는가? 라는 반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피곤해서 대리기사를 불렀다. 자, 그러면 피곤해서 대리기사 불러서 타고 집에 갔다가 다시 왜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차를 끌고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고 전후 김호중 씨의 행적을 저희들이 재구성해 봤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재구성해 봤는데 함께 보시죠. 아직 이 김호중 씨 측의 해명만으로 다 납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여론의 중론입니다. 사고 전후 김호중의 행적을 재구성해 보면 채널A 취재로 CCTV 확보됐잖아요. 유흥주점에서 자택으로 대리기사 불러 귀가했어요. 술은 안 마셨지만 피곤해서 대리기사 타고 갔다. 그런데 자택에서
다른 술집으로 본인이 직접 SUV를 운전하고 나온 거예요, 바로. 그러다가 저 충돌 사고를 낸 겁니다. 피곤해서 대리기사 불러서 타고 갔지만 본인이 직접 다른 술집에 가기 위해 운전해서 나오다가 뺑소니 사고까지 쳤다. 이 해명도 뭔가 충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고 5분 뒤에 현장 200m 거리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자, 그건 잠시 후에 또 보도해드리겠고요. 새벽 1시 50분 매니저와 구리시 호텔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니저가 경찰에 허위 자수하고요. 매니저들이 막 블랙박스 메모리칩도 막 어떻게 합니다. 막 옷도 막 입고 경찰의 메시지 전화에 수차례 무응답.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서 경찰은 혹시 일부러 술 깨고 온 거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행적들, 해명도 바뀌는 듯 앞뒤도 맞지 않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이게 예전에 자꾸 이 김상혁 씨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클릭비 김상혁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라는 궤변을 해서 국민들 질타를 받고 10년간 활동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김호중 씨 측의 입장이 뭔가 묘하게 앞뒤가 좀 안 맞고 바뀌는 듯 하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호중 씨의 지금 해명이 맞다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지금 사고 미조치 범죄로 끝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뺑소니로만. 그렇죠. 뺑소니까지 아닐 수도 있었죠.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하고 합의하고 보험 처리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냥 그렇게 끝날 사건이죠. 끝났을 일이죠. 예, 뭐 겁나서 도망쳤다고 하더라도 사고 미조치 뭐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거짓 해명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게 다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고 지금 증거로서 하나하나 바로 반박이 되는 상황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감추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음주 부분으로 추정은 되죠. 뭐 본인이 부인하고 있으니까 단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인하는 유일한 지금 근거는 음주운전 측정이 17시간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이제 거짓말을 낳고 계속 해명이 거짓 해명을 낳고 네. 하는 상황으로 왔는데 이걸로 인해서 최초의 뭐 도주 차량으로 사고 미조치로 끝날 수 있던 사건이 증거인멸, 범인 도피 교사 또 이제 특가법상 도주 차량 범죄가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가면 결국에 음주운전은 덮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죄 사실은 더 많아지고 있고 이 지금 해명 과정에서 이게 다 증거로 나중에 법원에 제출이 됩니다. 판사가 이걸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죄질이 매우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 또 법적 판단 이런 거를 다 고려해 보면 과연 이제 김호중 씨가 나중에 연예인 생활을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왜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연예인들 뭐 음주운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뭐 그런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중하고 또 시간을 갖고 이러면 언젠가 또 대중들이 불러주는 시간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으로 갔을 때 과연 김호중이란 가수를 지금 좋아했고 사랑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상황을 다 지켜본 국민들이 팬들이 다시 찾을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뭐 연예인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자기 권리를 이렇게 지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자기 삶을 스스로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이 되고요. 지금이라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해줬던 팬들 또 국민들에 대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호중 씨 측에서는 계속 음주 여부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급기야 이런 자세한 표현까지 나왔어요. 경찰조에서 술잔에 입은 됐지만 마시진 않았다. 이것도 좀 논란의 표현인데 소속사에선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서 술 대신 차를 마셨다. 유흥업소에는 지인들에게 인사차 방문했다. 라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당선인님, 이것도 지금 논란인데 일각에서는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서 이 체력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왜 술집으로 불렀냐.
소속사 대표 등은 만취했잖아요. 그리고 차를 마셨다면서 왜 대리기사를 불렀냐. 술을 안 마실 건데 왜 술잔에 입을 댔냐. 뭔가 이런 반박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술을 안 마실 거면 술을 따라주지 말던가 술잔에 입을 대질 말던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반박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술잔에 입은 댔지만 술은 마신 적 없었다. 프로답지 못한 말씀들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사과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실수를 사람이라면 누군가 하니까요. 근데 사과를 할 때도 우리가 보통 그 해명을 할 때 진정성을 담아서 하잖아요. 근데 그조차도 사실 많은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잘못했습니다라는 반성을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김호중 씨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여러 정황상 사실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사실의 진정성도 없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제 비판과 질책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연예인이 공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연예인이라고 하면은 많은 국민들과 대중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특수한 업종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공인에 준하는 그런 입장과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일련의 태도들이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국민들의 어떤 비판과 질책이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자, 사고 당시에 음주 상태였냐 아니냐. 김원중 씨 측은 음주 사실 여부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여부를 좀 밝혀주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CCTV 영상 하나를 더 확보했는데 김호중 씨가 교통사고를 낸 후 그 자리에서 도주를 한 뒤에 걸어 나와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김호중 씨 측은 공황 증세가 나와서 당황해서 사고 후에 조치를 못하고 도망갔다라고 해명은 했지만 이 화면에서는 글쎄요. 일상생활과 다름없는 태어난 듯한 모습이 보여져서 이 또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사고 낸 직후, 사고 5분 뒤 장면을 저희들이 입수했어요. 자신의 차량에서 나와서 태연하게 걸어가면서 통화합니다. 공황을 겪는 사람의 모습일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주목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와 통화하는 김호중 씨. 자, 저 장소는 사고 현장에서 2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도주한 뒤 200m 떨어진 곳에서 태연하게 누군가와 전화를 걸고 있어요. 김호중 씨의 당시 통화 대상은 경찰이 아닌 걸로 확인됐어요. 자, 저 통화 이후에 매니저의 거짓 자수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공황을 겪어서 당황해서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태연한 일상생활과 다름없는 사람의 전화통화 장면으로 보이십니까?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판단 김유정 의원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네.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공황장애가 실제로 없는데 공황을 핑계로 저렇게 거짓을 일삼으며 일파만파 사건을 키웠다면 그분들께 또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공황,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정말 오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계속해서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는 거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유흥업소에서 나와가지고 대리기사 불러서 갔다고 했는데 그 대리기사 이제 수배해야 됩니다. 찾아가서 취재해봐야죠. 부른 사람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며칠 지나지 않았잖아요. 9일 날이었으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공황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사고를 내놓고도 바로 도주를 해서 처리를 못했다라고 그 소속사 대표는 얘기를 했는데 5분 뒤에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통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잖아요. 앞뒤가 전혀 안 그러니까 맞는다. 이거는 사실은 이 사건을 굉장히 이제 트바로티라고 불리우면서 그런 닉네임 가지고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사랑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가수인데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주목도가 높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앞뒤 해명이 안 맞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정말 진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진실을 말하는 전공법으로 이 사건을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김호중 씨가 어찌됐건 후회라도 용서를 받고 국민들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지 그 외에 어떤 편법도 저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호중 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던 걸까? 궁금합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 전화 통화 이후에 이른바 소속사의 조직적 은폐가 있었던 것 아니냐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속사 대표가 내가 지시했다. 김호중 과잉보호하다 생긴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A 매니저는 김호중을 구리시 한 호텔로 피신시킵니다. 저 통화 이후에 또 다른 매니저는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출석해서 거짓 자백을 합니다. 또 다른 매니저는 현장 도착 후 스스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서 파손했다라는 게 소속사의 대처입니다. 경찰은 소속사와 자택, 김호중 씨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직적 은폐, 김명민 전 최고님. 네. 지금 보시면요. 김호중 씨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을까가 추정되는 대목인데 이게 뺑소니보다 더 못된 일이라는 게 이런 일들이에요. 경찰을 속이려는 행위잖아요. 그건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을 기망하려는 행위이고 더 나아가 국민들을 속이려는 행위로도 비춰질 수 있는데 굉장히 척척척 조직적인 대응이었어요. 과연 저게 김호중 씨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을까 네. 궁금한데 소속사 대표가 막 경찰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흐트러뜨리려는 진술들을 막 하고 앞뒤도 맞지 않는 진술들을 해냈고 매니저 3명이 동원돼서 김호중 씨 옷을 입고 경찰에 가서 내가 운전했어요 자백했고 들통나니까 김호중 씨 옷을 뺏어서 입고 네가 가라라고 소속사 대표가 지시했다라고 주장했지만 김호중 씨와 매니저의 통화 녹취가 드러났잖아요. 김호중 씨가 네가 가라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게 또 드러나서 왜 이렇게 수사기관을 기망하려는 행동들을 조직적으로 벌였을까? 그리고 구리시에 있는 한 모텔인지 호텔인지는 왜 갔을까? 블랙박스 메모리 칩은 왜 제거했을까? 조직적인 은폐 4명이 연루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외사촌으로 알려진 대표 그리고 매니저 3명.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앞서 처음 저 유흥점에 나와서 피곤하고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이 그 피곤하고 힘든 본인들이 챙겨야 될 가수를 데리고 집에 가서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 대리기사를 불러다가 이 간 뒤에 나왔던 행동들을 보면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상황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인데 아마 전화통화 내역들을 저 4명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수사해보면 내용들 아주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누구의 지시로. 또 매니저 3명 같은 경우가 언제까지 입을 맞추고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내고 난 다음에 태연하게 걸어가면서 전화통화하는 모습처럼 비춰지는 CCTV가 공개됐잖아요. 예. 그러면 저 정도의 의식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다면 사고를 내고 난 다음에 통상적인 일반 국민이라면 제일 먼저 나와서 뭘 합니까? 나와서 사고 낸 차량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괜찮으세요? 그다음에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전화번호를 걸겠죠. 예. 사고로 인해 죄송하다고 사건 보험 처리 수습하자. 이렇게 가는 게 가장 기본일 텐데 자리를 회피해서 나왔던 일련의 행동들은 누가 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난 다음 조직적 은폐 시도를 했다고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간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봐요. 많이 예. 늦었지만 소속사 대표 그리고 김호중 씨가 정말 국민들 앞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자성 어린 고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사회에서 더 격리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만 더 앞당겨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혹시 이런 전례들 때문은 아닐까?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지만 음주 측정 때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무죄가 선고됐던 앞선 음주운전 논란의 연예인들의 판결들 이걸 의식한 건 아닐까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2016년 이창명 씨가 교통사고 후 도주, 다음날 경찰에 출석해서 20시간 만에 음주 측정을 했는데 결국 재판부가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뒤늦게 나오고 의심이 되더라도 뭐 측정된 결과치가 없다는 이유였죠. 2021년 9월 유명 정치인의 아들인 래퍼 노엘 씨가 접촉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도 폭행했어요. 그때 당시 술집에서 술 마시는 CCTV 영상까지 다 확보가 됐습니다만 결국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측정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일들, 이런 전례들을 생각한 것 아니냐. 일단 최대한 경찰에 늦게 가자.
불었을 때 안 나오면 음주운전은 무죄받을 수 있다라는 일종의 잘못된 교훈 때문은 아니냐. 자, 조기현 변호사님, 아직도 저 두 사건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한가? 사법 조치가 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사건들이에요. 혹시 이런 걸 좀 참고한 것 아니냐라는 추측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꼭 뭐 저 사건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차를 방치한 데 도주한 사례들이 좀 있죠. 똑같습니다. 한 17시간, 이 사건에서 17시간이고 아까 이찬명 씨는 20시간인데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측정해도 혈중 알코올 농도상 음주가 측정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하냐면 이 술을 소위 깨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지체하면서 또 집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 차량을 추적해서 자택 주소를 확인해서 경찰이 찾아가기 때문에 호텔이나 아니면 모텔 한 지인의 집에서 그 시간 이후까지 있다가 결국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경찰에 안 갈 수는 없겠죠. 전형적인 패턴이군요.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가 구리시에 있는 모텔에 간 이유는 뭘까와 예. 관련해서 호텔이든 모텔이든 음주 측정에서 안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 경찰이 찾아와도 못 찾게 하기 위한 의도. 예. 통상 있는 많은 사건들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음주 사건에서는 이 음주 측정이 되지 않으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증거들로 가지고 유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죠. 술을 마시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해서 그게 술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래퍼 노엘 씨 같은 경우에는 술집에서 술 마시는 CCTV 영상까지 확보됐지만 결국은 무혐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노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아마 그 기획사 대표라든가 이 사건을 처음 전화 통화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그런 조언을 했을 겁니다. 일단 뭐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하고 어디에 피해 있어라 이렇게 했을 건 뭐 일반적인 사건 패턴하고 똑같은데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음주운전을 지금 감출 수 있다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이미 상당수 그 과정에서 있었던 증거 인멸 교사라든가 범인 도피 교사라든가 또 뭐 사고 자체로 확인된 그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가 그 외에 추가해서 윤리적 비난, 도덕적 비난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은 결과적으로 덮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외에 지금 전화 통화상이나 이런 데에서 음주를 했다는 확정적 진술들이나 대화가 나온다고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호중 씨와 매니저 간의 통화 혹은 뭐 소수사 대표와 매니저 간의 통화 등등에서 그렇죠. 그리고 음주를 했다는 유흥 주점이라든가 술집에 가서 진술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강 증거를 많이 찾아내면 음주 사실을 기소할 수 있는 유죄로 확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무죄라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고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거짓 해명으로 계속 가면서 사건을 덮을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오산이다. 지금이라도 진실관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과하고 그리고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김원중 씨 측은 거듭 음주는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다는 입장도 말씀드리면서요. 경찰이 어제 김원중 씨의 집과 소속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어떤 증거물을 보고했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나 노트북 확보하셨습니까? 메모리 카드 관련된 거 확인하셨어요? 오늘 압수수색에서 어떤 것들 중점적으로 보셨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겠습니까? 자, 과연 압수수색에서 그 메모리 카드를 찾았을까요? 이미 폐기해서 못 찾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적용 가능한 혐의와 쟁점들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앞서 조기현 변호사 말했던 것처럼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범인 도피 교사 혐의, 음주운전 혐의, 도주치상 혐의 등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음주 구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는지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내가 대신 자수 지시했다. 사촌인의 인척에게 범인 도피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어떤 법적 조언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거죠. 뺑소니는 음주 아닌 공황 때문이었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어떤 병력 제시 가능성도 있다.
음주구제 전문 변호사의 불법 조언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런 거를 전문으로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가 있다라는 수사기관의 발언이 전 굉장히 충격적인데, 왜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이거 사람 불러야 돼. 전문가 있어. 그분한테 조언받으면 이거 음주운전도 무죄로 뺄 수 있고, 예를 들어 뭐 실형도 벌금으로 낮출 수 있고. 아니, 그 변호사라는 게 법률적인 자문과 조언을 해주는 건 맞지만 이런 어떤 불법적 행위를 무죄로 빼주기 위한 조언, 이건 좀 변호사 윤리에도 위반되는 거 아니냐. 김유정 의원님, 물론 이 김호중 씨 측이 그런 불법 조언을 받았는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단정할 수는 없는데 지금 정황을 보면 뭔가 전문가의 향기가 납니까? 네,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다 김호중 씨와 당장의 그 소속사 대표와도 말이 다른 것들을 저희 어제도 발견을 했잖아요. 메모리 칩이 원래 없었다, 메모리 카드 원래 없었다, 내가 버리라고 했다. 서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그 두 사람도 말이 서로 다른 거를 어제 그 체험을 했는데, 저런 것들은 일일이 하나하나 누군가의 조언을 받은 듯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더 나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걸 보더라도 첫 단추 잘못 깼는데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또 이거는 법적으로 어떤 그거를 피해 나가기 위한 어쩌면 꼼수로 비춰지기도 하는 그런 답변과 발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려고, 당장 이제 뭐 며칠 지나면 아마 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질 거라고 이 사건이 그렇게 오판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를 우리 지금 몇 분이, 네 분이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제대로 잘 판단해서 이 상황을 수습하지 않으면은, 어제 우리 성시훈 부의장 같이 방송하면서 공연 돈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그거 다 위약금 물어줘야 되고. 그런데 공연에 대한 위약금뿐만이 아니고요. 저는 광고니 뭐니 더 큰 문제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 각종 공연과 프로그램도 난립니다. 김호중 출연 땐 KBS를 빼라. 업체와 KBS 사이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KBS 공연을 기획한 업체에 KBS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김호중의 대체 가수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 오케스트라와 김호중 씨의 함께하는 이 KBS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김호중 씨 측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만약에 그대로 김호중을 못 빼면 KBS라도 빼라. 이거 좀 약간 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인가요? 김호중을 빼든가 KBS를 빼든가. 공연기획업체 시일이 촉박해서 대체 연주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기획사는 또 이런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달 열리는 공연의 주최를 KBS가 맡은 모양인데 업체 측도 당황스러운 입장. 그러면 김용태 의원님, 이럴 땐 어떡합니까? KBS에서는 김호중 빼주면 안 돼요? 공연 업체에서는 지금 섭외가 안 돼. 그러면 우리 KBS라도 빼주면 안 돼요? 아니, 주체가 KBS인데 KBS를 어떻게 빼요? 아니, KBS가 그냥 공연 없던 일도 할 수는 없는 모양인가 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호중 씨 측이 좀 먼저 우리가 죄송합니다라고 빠져야 될까? 아니면 정말로 KBS 주최 공연인데 KBS를 뺀, 하지만 김호중 씨는 나오는 그런 공연을, 이상한 공연을 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떠나서 책임이 유발한 김호중 씨 측에서 뭔가 입장을 내고 대체자를 찾아주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보상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연 기획자라든지 그 주최 측들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리고 KBS 같은 경우에도 공영방송이지 않습니까? 이 김호중 씨의 사실 여부에 따라서 분명히 이 공영방송의 위상에도 분명히 큰 이미지 타격이 있기 때문에 KBS도 저렇게 요구하는 게 좀 타당한 것 같고요. KBS는 난감하죠. 난감하죠. 예. 그래서 좀 김호중 씨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대체자를 찾아주시든지 금전적 보상을 하시든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난감했으면 KBS가 주최자인데 그러면 우리 KBS만 안 보이게 좀 이런 고민까지 할까. 난감한 상황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중요한 이슈인데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의대 증원은 사실상 강행, 확정이 된 셈입니다. 정부의 손을 들어준 법원, 저희들이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법원에서는요, 의료 개혁의 취지,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겁니다. 한도수 국무총리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의료 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집단 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 일상으로 돌아와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이 의대생 등 의사생 등이 요청한 정부의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는 것이 명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 함께 보시죠. 의대 증원 정부 손들어준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도 각하와 기각을 했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 등이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의대 증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면 아예 각하를 했습니다.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의대생이 신청한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도 이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다. 필수 지역 의료 회복을 위해 의료 개혁과 증원은 필요하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 지역 의료의 회복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라고도 판단을 한 겁니다. 의대생들이 신청한 집행정지는 1심에 의해서 2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자, 그럼 김명빈 의원님, 지금 의대생들이 저 학교를 떠난 이유, 그리고 의사들이 병원을 떠난 이유가 의대 증원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정부와 타협이 안 되자 그러면 법원에게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1심, 2심 법원 모두 다 기각하고 각하했잖아요. 그리고 2심 법원의 판결문이 이러이러한 공공복리와 또 지역의료 회복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확실한 판결까지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의대 증원 안 된다라며 지금 의료 현장 떠나 있는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적어도 이번 1, 2심 판결,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러면 의료 현장에 일단 복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왜 법원이 저런 판결을 내렸을까를 주목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애당초에 마지막 순간까지 쟁점은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증원하기 위한 과정들이 과연 객관적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가였는데 그래서 정부가 자료도 제출하고 법원이 그거를 검토한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들에서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진한 내용들까지도 다 판단을 했던 것이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각하가 된 건 이 의대 교수들 그리고 수험생들의 입장 같은 부분들은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각하를 한 거고 그렇죠. 기각이 된 거 이제 의대생들이 입게 되는 학습 과정에서 있게 되는 피해들 이런 것들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겠습니다만 더 중요하다고 판단됐던 건 결국 공공복리거든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결국은 필요한 상황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라는 부분들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갈등이 있게 됐을 때 갈등을 조정하는 주체들이 있죠. 제일 첫 번째 그 갈등의 조정 주체가 저는 정치권의 역할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 여야가 아니죠.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 간의 영수회담을 통해서도 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힘을 합치겠다고 여야 간의 기본적인 이 의대 증원에 대한 방향성은 함께하는 노력들을 보여줬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여전히 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원의 결정을 지켜봤습니다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냈던 결정문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의대 증원 현재로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모든 내용들이 맞득지 않더라도 국민 전체의 건강권과 여기에 대한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제는 전공의들도 그렇고 의대생들도 그렇고 한 걸음 좀 물러설 자세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정리 조정 과정들은 얼마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은 앞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이제는 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때가 된 것 아니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야 정치권,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일반 국민들 사이의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의대 증원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찬성, 그리고 마지막 법원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판단까지 나온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들의 파업의 명분이 없어진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오늘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어떤 입장일까요? 전공이 더 안 돌아온다? 의료 시스템 망가진다? 이게 의협회장이 할 말입니까? 와 관련된 논란이 오늘 많습니다. 법원 판단 실망이다. 일주일 추진하겠다. 법원 결정엔 매우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사들만 주장을 하면서 파업을 하겠다라는 것이어서 논란입니다. 김용태 당선인님, 법원 판단으로 의대 증원도 필요하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지금 다 이루어지고 법리적인 확인까지 된 건데 어떤 명분으로 그럼 의사들은 계속 파업을 이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더라면 민주 시민이라면 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라야 할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의사분들께서 계속해서 파업을 이어나가겠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일부 의사들이 이 의료 파업에 대해서 일부 합리적인 주장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근거도 들어봐야 될 텐데 그러한 근거 합리적인 주장까지도 이권 카르텔로 많은 국민들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이런 의료 정책이나 굉장히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서 파업하는 거 아니냐라 그런 국민적인 의구심도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돌아오셔서 복귀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제 지역구가 이제 가평입니다. 최근에 가평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 4월에 응급 환자가 있었어요. 뇌졸중 환자였는데 시민분들께서 살렸어요. 살렸고 이제 심폐소생술에 살렸는데 병원에 갔는데 이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못 가시면서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어요. 아이고 시민들이 겨우 살렸는데. 가평 같은 그러니까 지역 소멸 위기 같은 지역에는 지방 의료가 굉장히 어려운 한계에 봉착해 있고요. 이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정성 있게 의사분들도 좀 같이 합의점을 찾아가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절실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도 실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72.4%가 2,000명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 72.4%가 이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위기가 심각하다라는 게 87.3%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견인 셈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그런데도 이제 양쪽 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정부하고 이제 의료계가 항복할 수 없다라고 여전히 대치 국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의사협회에서는 바로 재항고하겠다. 5월 말에 입시 확정돼서 발표 날 때까지 빨리 결론 내달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달 말 안에 결론이 나겠습니까? 벌써 오늘이 5월 1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 그러면서 또 의대생들 유급불사한다. 전공의들 절대 안 돌아간다. 이렇게 끝까지 지금 대치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말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정책의 책임은 최종적인 책임은 저는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협상의 물꼬를 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권도 역할은 있고요, 물론. 그리고 증원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이거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뭐 협의에 발족은 했습니다마는 의료진들은 전혀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반쪽짜리이고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가면 결국은 우리 김용태 당선인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만, 환자들만 결국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제 고등법원 판결 났는데 너네 이래도 안 들어와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찌됐거나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협상을 물꼬를 트고 협의에 나갈 주체는 저는 정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진들도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뭔가 물꼬를 트지 않으면 저는 정말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대강으로 언제까지 가는 이 모습만 보일 게 아니고 총리도 뭐 어제 담화도 발표했습니다마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이 결론을 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 한동훈 전 위원장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입니다. 또다시 총선 말아먹은 애라고 지금 하신 거예요?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겠나? 문재인의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두 번 애라고 하셨네요. 그 애 밑에서 배알도 없이 또 정치하겠다는 건가? 라며 한동훈 전 위원장을 애로 두 차례 비유했습니다. 총선 말아먹은 애, 지옥으로 몰고 간 애. 논란인데요. 자, 김용태 당선인님,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시잖아요. 예. 홍준표 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일컬어서 그 총선을 말아먹은 애다, 지옥으로 몰고 간 애다라고 애 취급을 두 차례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수식어가 앞에 붙었어요. 그냥 애가 아니라 총선을 말아먹은 애고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다. 동의하십니까?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하실 수는 있죠. 정치적으로 비판하실 수는 있겠지만 다만 이 애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죠. 홍준표 시장께서도 지도자시잖아요. 지도자의 언어는 품격과 품위가 있어야 하는데 전 비대위원장, 당 대표급이었던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애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 당원들의 자존심에도 좀 스크래치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예.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께서 비판을 하시더라도 그런 품격과 품위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지도부 출신의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최고위 하실 때 당시에 당의 이제 대변인, 수석 대변인 박정호 의원이었잖아요. 박정호 의원한테도 홍준표 시장이 나는 애들이랑은 안 싸운다 라며 애 취급을 했는데. 박정호 선배 나이가 좀 있어요. 예. 젊어 보이지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젊어 보이지만 73년생, 지금 50대 아닙니까?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분들이 애면 뭡니까? 애송입니까? 애송이냐? 나는 애송이냐? 이런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고요. 내용 자체도 보면 총선을 말아먹고 지선까지 이제 말아먹겠다는 거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의힘 보수정당에서 역대로 지선을 가장 크게 말아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2018년도에 지방선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진.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예. 그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 하나 빼고 강남구청장까지 민주당이 내준 적이 있어요. 다졌었죠 그때 거의. 서초도 구청장은 간신히 조원희 구청장이 가져왔는데 광역의원 4개를 다 민주당이 내줬습니다. 아니 그 지방선거를 그렇게 말아먹은 누가 대표했어요? 홍준표 시장님이 잘 아실걸요? 누가 대표하셨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전국 지방선거에서 당대표가 지원 유세를 가겠다고 했을 때 서로 손사래를 쳤다라는 기사들까지 있을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좀 전에 김용태 당선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죠. 예. 얼마든지.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 이 당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비상한 시기 비대위를 맡아달라고 읍소하면서 당이 모셔왔고요. 선거 기간 내내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이곳저곳에서 와달라고 요청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원 유세 다녔던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자꾸 이런 방식으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정치적인 견제를 하게 되면 이게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뭔가 사적 감정에 의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홍준표 시장만 더 이렇게 고립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구시정 열심히 하시고 또 홍준표 시장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 강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정치 이제는 좀 너무 보기에 좋지 않는 모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애면 김병민, 김용태는 애송이냐? 상당히 좀 흥미로운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그때 지방선거 역대급으로 말아먹었을 때 당대표가 홍준표 시장이었어요? 아마 그럴걸요. 그렇군요. 자, 안철수 의원이 홍준표 시장의 이 상남자 발언과 관련해서 공직자로 부적절하다, 그만둬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시장께서는 내 여자를 지키는 게 상남자의 최소한의 도리다, 상식이다, 이런 이제 취지의 SNS 쓰셨어요. 보셨어요? 그건 민간인의 이야기죠. 공직자는 또 다른 많은 국민들을 위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본인이 그만두셔야죠, 공직자를. 근데 홍준표 시장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글쎄요. 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조기현 부회장님, 그 안철수 의원이 이제 홍 시장을 비판한 건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공직자 자격 없다 그만두라 굉장히 강경 발언까지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문제 삼았던 거는 그 상남자 발언이에요. 내 여자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지키냐, 상남자다, 이 홍 시장의 발언. 당내에서도 사실은 홍 시장의 그 발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 시장의 최근 이 발언들을 보면 이게 정말 당을 걱정해서 한 발언이냐라는 의문이 드는 게 이런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총선 책임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경멸적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을 할 거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슷한 뭐 표현은 아니더라도 이 책임론에 있어서는 같이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에게 도움도 안 되고 이런 표현이면 사실은 김건희 여사 이 방탄용 이 인사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상남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통령에 도움이 됩니까? 이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봤을 때 누가 봐도 홍준표 시장의 최근의 발언과 행보는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이유, 개인의 어떤 정치적 사유 이거에 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막 비판하고 홍준표 시장이 또 추미애 당선인에게 국회의장 자격이 있다라고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뭐 떨어졌긴 했지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장면에서도 보면 뭐 민주당으로서도 저게 도움이 되는 얘기인가? 추미애 그 당선자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원흉인가요? 네.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 도움 안 됐다.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도 별로 달갑지 않은 분위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이 발언을 통해 가지고 목적하는 바를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대상이 된 사람들한테는 다 안 좋은 결과가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김용태 그 비대위원님 말씀대로 자중하셔야죠. 비판하는 것 웬만하면 다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이 아무리 정당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준표 시장의 말에 신뢰도가 이미 상당히 상실된 것 같아서 이후에 어떤 정치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의 어떤 발언의 내용은 두고두고 남을 겁니다. 네. 첫 번째 뜨거운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153일 만에 김건희 여사가 어제 공개 행보를 가졌다는데요. 함께 보시죠. 어제 훈 만의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의 공식 오찬에 참여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행보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 네덜란드 순방 귀국 이후 153일 만에 공개 행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일당들 두 부류로 나누자면 그 최 씨와 서울의 소리일 텐데 이 양측이 묘하게 균열이 생긴 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분명히 원팀이었는데 투보이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최재형 씨, 명품백은 취재 목적, 향수 등은 취임 축하 선물이다 라며 직무 관련성, 본인과의 직무 관련성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상황이 몰리자 이 원팀이 갈라지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에요. 그런데 서울의 소리에서는 아니 그 최 씨와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입장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윤 대통령을 법적으로 엮을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최 씨 너도 같이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거고 최 씨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는 나랑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증거 관련해서도 최 씨는 나 없는데 그러자 서울의 소리는 우리는 있는데 원팀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님. 네.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입장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최재형 목사 수사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명품백을 둘러싼 도덕적 논란 뭐 이제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이고 수사도 진행될 것이고 대통령의 육성으로 사과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적절한 부분들 다 차치하고서라도 최재형 목사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그럼 참 저건 잘한 행동인가라고 보면 대한민국 전체를 굉장히 좀 농락시키거나 희화화시켰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또 본인이 그 정도로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처벌을 감수하고 했던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또 뭔가 처벌이 두려워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우스운 일일 수밖에 없겠죠. 좀 일관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들을 비춰지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뭔가 큰 상대 진영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나에게 가해져 오는 모든 것들은 이건 다 정당성이 있게 한 일인데라고 빠져나가게 된다면 이것도 참 공정하거나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바 아마 빠르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원팀의 다른 목소리의 이유는 뭘까? 법조계 관계자에서는 이 처벌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데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부, 집행방해 등등등 주요 혐의, 소리소리 대표에서는 명예훼손 등 혐의가 좀 다르죠. 법조계 관계자, 처벌 가능성 수위 모두 최시촉이 크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물러서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 최근엔 서로 연락도 거의 안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처지. 사실은 조기현 변호사님, 양측이 서로 연락도 안 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최재형 목사 측은 뭐 이해됩니다. 이 본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단순히 청탁금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이나 이 부분도 실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초기에는 접근했다 이런 부분이 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이게 어떤 직무 관련해서 이 뇌물 내지 청탁금지법이 금지한 어떤 금품을 수수한 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막상 이제 수사가 시작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본인은 생각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다만 서울의 소리는 언론이고 이 전 과정의 위법적 불법성을 계속 보도해 왔기 때문에 그 입장을 유지해 가는 것 같은데 주장이 그렇더라도 어쨌든 객관적 물증들이 있기 때문에 뭐 문자 메시지가 있고요. 그 주고받은 영상이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은 서로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적으로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아니면 주거침입이라든가 공무집행 방해 뭐 이게 위반이 될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는 둘의 진술이 불일치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 뜨거운 소식 짚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 김진의 더 라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는데요.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키겠습니다. 김진의 더 라방으로 들어오십시오. 유튜브 들어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